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엔비디아가 이 슈퍼컴퓨터 시장에도 영향력을 좀 넓혀가면서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까요? 적어도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생성형 AI 쪽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역전장이란 말이죠. 걔네들은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한테 자기네들이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래서 뭐 오픈 AI도 칩 만든다. 뭐 테슬라는 진작에 뭐 D1 칩 만들었고. 그것도 나중에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픈 AI가 자기네들도 칩 만든다길래 빅테크 칩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저도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TPU는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성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점이라 꼽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가 미국인 친구인데 AMD에서 굉장히 오래 일하다가 그로크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TPU 개발한 사람이 나서 창업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엔 거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합류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거대 언어 모델이 사실은 인공지능 전체 판도를 너무 망가뜨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 모델이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다 잡아먹다 보니까 거대 테크 기업가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엔비디아 의존성을 탈피해가지고 자기네 칩을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은 나갈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TPU를 왜 안 팔았을까? 클라우드에서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성 AI에서 사실은 뭐 챗GPT 쪽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업무에서 써봐도. 근데 이제 사실은 구글의 저력을 저는 믿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챗GPT를 딱 보게 되면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T가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 구글 브레인즈 그걸 구글이 네네. 2018년에 버트 구글, 2018년에 GPT를 냈죠. 오픈 AI가.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흐름이 가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가 구글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글이 이제 그런 언어 모델 쪽에서도 굉장히 뭐 엘렉트라 이런 것도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오픈 AI도 똑똑한 애들이 많으니까 쫙 간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AI 쪽을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2014년부터 딥러닝을 한번 해봐가지고 느낀 건데 뭔가 혁신적인 거는 딥마인드랑 오픈 AI와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딥마인드는 이제 게임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뭐 범용 인공지능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고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뭐 인류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인공지능으로 붙었거든요. 여기는 알파고랑 알파스타 만들고 여기는 도타2 오픈 AI5 만들고 소위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쭉 가다가 트랜스포머 나온 이후에는 언어 모델로 쫙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오픈 AI가 챗GPT로 돈을 무지무지하게 보니까 구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근데 구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고 하는 개발자들도 다 구글. 어디 가고 싶어 구글. 뭐 이런 식이니까 고급 인력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구글 저력이 뭐 지금은 좀 뒤처졌을 수 있을지언정 얘네는 뭔가 하긴 하겠다. 그런 믿음이 저는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MS는 워낙에 이제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운영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피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각종 지표가 좋으니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구글도 이제 워낙에 잘하니까 저력이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조금 뭐 그런다 쳐도. 그 GPU가 이제 사실 되게 각광받기 시작한 것도 GPU가 행렬곱을 잘하니까 AI에다가 얘네를 쓰면 좋겠네 이러면서 되게 뜬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혹시 왜 이런 AI랑 이런 연산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행렬곱으로 귀결되는가 약간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렇게 명확해지긴 한데 그게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엔 얘가 행렬곱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뭐 간단한 예로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넷을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입력이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필터를 거르게 됩니다. 여기 특정 필터를 걸면은 값이 바뀌는 그 영역을 뭐 소위 엣지라고 해가지고 테두리 같은 거 잡아주는 그런 필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그 합성곡 필터가 이미지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사진을 지금 이렇게 교수님을 촬영한다 하면은 흰색 배경에서 이 베이지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그게 이제 엣지다. 예, 엣지라는 걸로 이렇게 디텍션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컨볼루션을 학습을 시켜보자. 학습을 시켜보는데 이 컨볼루션이 서로 겹치는 영역을 원소끼리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을 하면은 행렬곱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가속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V100부터 시작했나요? 텐스코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4 곱하기 4짜리 행렬곱을 소위 원클락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할 얘기들이 좀 많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잘한다 엔비디아. 너무 잘한다. 책을 쓰신 게 여러 권 있으시더라고요. 또 기회가 됐을 때 또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엑사스케일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책이고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한데 묶은 건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게 처음부터 들리기도 해요. 네. 엑사스케일.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슈퍼컴퓨터의 성능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 다루고 지금 현재 슈퍼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것이 딥러닝이다 라는 것과, 그래서 현재는 딥러닝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핫한 분야로 예측이 되고, 미래에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자 그렇죠.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대안이냐 여전히 이제 보완제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이제 그런 걸 가졌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 양자 컴퓨터랑 슈퍼컴퓨터가 사실 되게 다른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흔히 받아들일 때 약간 일종의 그냥 상위 호환 정도로 혹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그냥 나중에 뭐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연산이 빠른 어떤 컴퓨터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양자 컴퓨터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볼 때 가장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양자컴이 슈퍼컴보다 행렬곱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블라스 알고리즘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먼저 이렇게 해봤는데 대답은 노였어요. 양자 컴퓨터는 가역적인 연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2 더하기 3은 5잖아요. 네네. 그럼 5로부터 2랑 3을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2 더하기 3을 추정을 못 하잖아요. 뭐 장치를 하면 만들 수 있긴 있겠지만 원본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제 조건이 일단 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자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해진다. 두 번째는 제일 많이 말하는 양자 오류 정정이거든요. 큐빗이 늘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큐빗을 관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큐빗한테 그러니까 무리를 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는 전파를 쏴가지고 가시광선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걔 스테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조차 얘는 굉장히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뭔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큐빗이 많아지면 그런 가능성이 더 점점 높아지고, 양자 오류 정정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제 그게 없고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이고, 지금 뭐 1000큐빗까지 간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기술이 없이는 뭐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유명세를 탄 거는 소위 말하는 퀀텀 스프리머시 2019년에 나왔던 구글이 만드는 그렇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 알고리즘을 뜯어보면은 슈퍼컴보다 양자컴을 돌려서 더 빠르다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지만,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럼 뭔데? 라고 살펴보면은 양자컴이 잘하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약간 시연용으로 이제 딱 그렇죠. 잘하는 풀수 거를 있는. 풀게 시켜놓고 근데 그거 이만큼 잘 풀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한 번 더 했죠. 기계 마치 뭐 이온 트랩이니 뭐 초전도체니 뭐 반도체 기반이니 뭐 광자 기반이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양자도 한번 해본다. 양자도 한번 해보는데 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투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쵸.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양자 쪽이 굉장히 이제 기초과학이랑 많이 맞물려 있는 데여서 기초과학은 사실은 연구할 때 뭐 5년 10년은 기본으로 가져가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큐비스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약간 여담이긴 혹시 아이온큐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었죠. 거기가 이제 미는 게 이제 이온 이온 트랩으로 오류 수정을 굉장히
잘한다. 실제 구글이나 IBM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 그 큐비트 숫자를 훨씬 적게 하면서 걔들은 막 그 AQ라고 또 이름을 따로 붙였더라고요. 네네네. 그 성능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5개 큐비트로 이제 그 중에 3개만 그 오류 수정에 쓰고 나머지는 연산한다. 이런 식의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고 계신가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제 제가 그때 책을 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럼 무슨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라는 게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찾다 보니까 니스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오류가 좀 있지만은 양자컴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50큐빗 이상이면 슈퍼컴을 능가한다고 기준적으로 말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넘어섰으니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잘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온 알고리즘들이 뭐 VQE, 뭐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 그래서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긴 고유치 문제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양적컴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소위 이제 순수하게 양적컴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전동적인 컴퓨터랑 양적컴이랑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을 보면서 이제 좀 해석을 해봤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초전대체나 이원 트랩이냐 뭐 광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정리해 놓은 아티클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동일한 이제 측정 지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그 누구도 그걸로 뭘 했다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어떤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그게 뭐 내세울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 양자 게이트 만드는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일단은 미시세계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행렬 벡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연산을 해보면 아 이게 맞는 것 같네 정도. 그래서 미시세계를 이해하려면은 그냥 수학적으로 이게 수식을 전개해 나가서 결론이 도달을 하면은 그게 맞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납득을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되면 맞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사실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꺽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뭐 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뭔가 했다라는 거를 보기에는 아직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투자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뭐가 있나?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풀 수 있는 영역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그 4층 연산을 잘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가역성, 뭐 그 가역성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잘하는 건 그냥 슈퍼컴을 시키고. 보안제처럼. 네, 보안제처럼. 양자는 양자가 잘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